한국의 물가는 자주 튑니다. 좋은 때는 한때인데 우리나라 물가가 정기적으로 튀어요. 물가, 고용, 국제 수지 모두 다 물가, 고용, 국제 수지를 각기 돌아가면서 관리하면서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구조상으로는 고용을 최대한 이제 그 제일 하위로 포기하는 단계에 있긴 하죠. 근데 정도가 지나칠 때 그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취업은 필연적으로 1년, 2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한때는 물가가 튀고, 한때는 고용률이 부족하고, 한때는 국제 수지가 증가합니다. 이걸 매번 우선순위를 잡으면서 바꿔야 돼요. 즉 관리하고 조정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됩니다. 경제라는 게 단순히 GDP 수치만 올라가면 끝이다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결국 미래 세대들이 다시 또 생산성을 대체를 해야 되고 새로운 산업에 들어가야 되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냥 수치 올라가고 양적 성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바이든 시대 때 시민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좋다고 하는데 고통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 이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가 우선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수지 잡으면서 고용을 관리하고 생산성으로 이건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라인은 생산성 라인이에요. 성장과 고용 라인, 우리나라에서는. 이쪽은 양적으로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안정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하는 게 경제 관리예요. 그래서 기업과 개인은 이쪽 영역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이쪽에 관련되어서는 정부가 합니다. 인플레이션 누가 일으킨다? 정부가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실 원자재 파는 사람들도 손해를 보고 유통하는 사람들도 손해를 보고 인플레이션은 모두가 고통이거든요. 뭐야? 그러면은 이거 직접 파는 사람도 소비자도 다 손해를 보는데 누가 이익을 얻지? 정부가 이익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가 떨어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위수가 커지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이 더 많이 커지게 됩니다. 소득이라는 건요.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거기에 세금이 연쇄적으로 나와요. 부가세는 전체의 10%지만 소득세는 연쇄적으로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이 인플레이션의 이익은 오직 정부의 힘을 강화시키고 정부가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제법 좋아해요. 이게 경제관리입니다. 동시에 기존에 안정화시킨 영역은 포기 단계로 들어갔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산업이 나와야 합니다. 이걸 얼마나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경제관리가 좀 편리해져요. 즉 얼마나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생산성이 있다는 뜻이 되고 그게 강한 경제라는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호경기에 벌었든 그건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디플레이션 때 얼마나 잃는가로 투자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싸다고 샀으면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손절도 좀 잘 쳐야 되고. 자, 즉 생산성 증대 없이는 하위 단계로 퇴행해버려서 다시 물가 상승까지 갑니다. 뭐 생산성이 없으면 이 통화량을 감당을 못해요. 그럼 물가가 상승합니다. 물가까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즉 요 아랫 단계로 쭉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기업이 빠져나간다? 일단 성장 자체도 나가지만 고용도 작살납니다. 생산성이 전체적으로 없어져요. 아랫 단계로 퇴행해버립니다. 경제가 강하다는 개념은 즉 어려울 때 버틸 수 있다. 생산성이 있다는 뜻은 어려울 때 버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정을 관리해서 위기 상황에서 국제 수지는 맘대로 못 하잖아요. 우리가 3대 시장에서 소비하는 것, 특히 미국 시장에서 소비하는 거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거기도 당연히 경기 순환으로 나쁠 때가 있죠. 거기에 맞춰서 그 전에 호경기 때 정부의 국가 부채를 낮춰놓고 재정을 관리해가지고 불경기 때 국채를 발행하고 여기에 관리하는 데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없으면은 화폐가 풀린 걸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물가 단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2021년, 2022년에 이걸 겪었어요. 겨우 잡아낸 거죠. 물가를 잡았어요. 그리고 무역 수지를 정상화시키고 고용을 걱정하는 단계. 이제 이거 정상화시켰고 수지도 어느 정도 돌아왔기 때문에 고용을 걱정하는 단계. 여기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뭐? 생산성을 걱정하는 단계. 한국의 경우 디폴트로 우선순위가 물가, 국제수지, 고용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국제수지를 기준점으로 물가와 고용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수출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내수로는 불가능해요. 한국에서는. 인구가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즉 체급이라고 불리는 건 이제 체급이 깡패라고 하는데 체급은 생산성에서 나옵니다. 단순히 국가 덩치와 화폐 통화량으로 따진다면 그거는 그냥 살덩이에요, 살덩이. 인도 경제가 강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본원 통화 증가량 그리고 통화 거래 속도 이게 통화 승수죠. 그게 인플레이션과 실제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합니다. 이 통화 승수가 높아지면 뭐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거 없으면은 디플레이션화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경제 성장률은 생산성이 감당을 해요. 이 생산성이 여기서 감당이 되는 겁니다. 적정 인플레이션과 실제 경제 성장률.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금이 올라야 되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 같은 거 봅시다. 부동산 같은 자산이 계속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주식 같은 자산도 계속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그게 디플레이션 단계거든요. 그 경우에는 누구도 그거 사려고 안 할 겁니다. 그것처럼 적정 인플레이션과 실제 경제 성장률로 추가 투자가 계속 일어나서 공황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배급견들의 설거지를 누가 하냐?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까지 감당하면서 생산성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즉 생산성과 세금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 아무리 어떻게 격하를 하고 네가 돈이 많고 질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됩니다. 세금으로도 봉사하고요. 생산성으로도 봉사를 해요. 인플레이션을 막으면서. 이게 공동체에서 어쩔 수 없는 관계성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부자는 한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해외 수익으로 돈과 일자리,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을 나누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도가 2010년대 초 80년대생과 90년대생 초반이 청년 시절 때 어떤 게 많았냐면 그 당시에 무급 인턴제라는 게 많았어요. 취업하려면 이 무급 인턴으로 경력을 쌓고 이 경력을 가지고 인턴 경력을 가지고 자소서에 써가지고 취업을 하는 그런 구조. 그게 딱 청년들 뒤통수 치던 구조였거든요. 지금 현재 50대 60대가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돈 안 받아도 되잖아. 이따구로 하는 그 사장들 되게 많았습니다. 청년 시절에 X86 세대가 했는데 이제 자식 새끼들이 와가지고 무급 인턴 같은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정체성 정치를 제가 하고 싶진 않지만 한 번만 딱 감정적이 돼볼게요. 그 부모의 그 자식입니다. 저 세대는 평생 우리 세대 부모와 자식 둘 다 착취하려고 드는 배급견들입니다. 자, 그러면 바꿔 생각해봅시다. 노인 세대는 도대체 어떻게 버틴 거지? 70년대, 80년대 한창 일을 하던 노인 세대들 보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최저 10% 이상이고요. 최대 32%. 이거를 거의 한 20년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이렇게 견뎌왔습니다. 뭐 20%, 10%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상적인 걸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3저 호황으로 들어가서 전두환 시대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김영삼 시대 거치면서 IMF 터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대중 시대 넘어오고 이렇게 쭉 넘어왔는데 IMF가 98년 7년도에 터졌지. 김대중 시대 넘어왔는데 저는 경제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자식 심지어 이 상황에서 자식 나와서 길렀어요. 노인 세대는 도대체 어떻게 버틴 거지? 지금 노인 세대 7, 80년대 중동 가서 IMF 때 퇴직금 없이 자영업으로 떠밀린 이 노인 세대 도대체 어떻게 버틴 거지 이걸? 그거에 대한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이들은 최대 32.2% 최소 10% 이상 인플레이션을 견뎌내면서 돈을 벌고 자식을 키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85년에 제가 태어났는데 85년에서부터 90년대 나를 키웠는데 날 도대체 어떻게 키웠지? 이 인플레이션에? 지금 현재 5% 살짝 넘었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건 평시가 7, 8% 넘고 10%툭 찍잖아요. 이게 90년대 식량 위기예요. 90년대 인플레이션이 6%, 10%를 견디면서 어떻게 나를 키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6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이에요. 그 당시 우리 집 제법 가난했는데 그래도 하루 매일 아침에 계란 후라이 하나 먹는 걸로 이제 하루를 버티고 나머지는 물 먹고 채웠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하루 종일 바쁘면서 이틀간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물만 먹고. 그래서 엄마 배고픈데 하니까 배고프지 하면서 쳐다보는 게 이거 분위기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때 눈치를 볼 때. 자기들은 굶어도 제 밥은 이제 항상 챙겨주셨거든요. 분위기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물만 계속 먹으면서 잤어요. 그러니까 적게 먹으면 잠 많이 오니까. 그리고 3일째 쌀밥에 된장찌개를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키우다가 초등학생 이후 사정이 좀 나아지니까 제 교육에 적극 투자하셨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잡힌 게 5% 수준인 경제에서 현재 사람들은 2, 3% 잠깐 이거 딱 찍었던
수준이 잡으면 이제 2% 3%잖아요. 근데 요때는 잡힌 게 5%라고요. 이걸 하면서 지금 우리들은 허덕이고 있는데, 와, 우리 부모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거지 이걸?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노인 세대들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한 거지? 그래서 저축밖에 모르는 노인 세대들은 IMF 이후 자신감 하나로 자영업에 나왔는데 그때 무너졌어요. 이 사람들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났거든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전 세대들 중에 가장 저축을 많이 합니다. 이게 금융억압 시절이라 가지고 해외여행도 제한받던 시절이어서 그 관성이에요. 세상을 모르면 경제와 금융, 시장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재앙이 됩니다.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분들의 학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노인 세대 전체가 산업화, 그것도 스태그플레이션식이 중화학공업의 산업화 주역인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어요. 노인 세대 저축률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럼에도 빈곤율이 40%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2차 산업혁명 시기에 적절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 때는 투자를 했어야 됐고, 그것도 미국 투자를 했어야 됐고 4차 산업 어쩌면 우리 때는 비트코인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트코인은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축만 했기 때문에 실질금리 하락기에 돈이 녹아버린 그 대가죠. 그래서 노인 세대를 보면 지금도 저렇게 일하면서 저축이 되게 저축률이 높아요. 지금도 보면 노인 세대 저축률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저 디플레이션 시기 더 많이 높았죠. 우리나라 자체가 워낙 저축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식 세대들 공부시켜서 세상을 알길 바라고 저랬을 건데 자신들처럼 안 살도록 거시를 모르면은 생각보다 좀 많이 위험합니다. 자꾸 바텀업 투자 기준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넓은 자산을 안 보는데 세상은 넓거든요. 돈을 번 방식이 워렌 버핏 방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종목 하나를 보라는 거지 거시를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니까 거시를 안 보면 그대로 위기를 받게 됩니다. 최악을 못 피하게 돼요. 거시는. 미시만 보게 되면 최악을 그대로 맞고 가게 되는데 거시를 보면 최악을 피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대신에 미시만큼 투자 수익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전문 투자자가 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IMF 이후 한국 물가가 튀어오르고 글로벌 위기를 맞을 때 대응을 잘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IMF의 김대중, 서브프라임 때 MB, 팬데믹 버블의 윤석열이에요. 이건 정치적이랑 무관하게 이 세 명은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셋 다 공통점은 최악의 시기에 대통령이 되어서 경제를 드라이브했어요. 인플레이션 7.5%에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바 IMF, 나라가 망할 위기였죠. 2008년 인플레이션 4.7%에 서브프라임 대침체, 글로벌 무역이 극단적으로 감소하는. 잠깐만, 한국이 수출 주도 경제로 돌아가는 곳인데 무역이 감소했다고? 그 시기를 버텨낸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인플레이션 5.1% 쌍둥이 적자의 3고 역사상 최악의 무역 수지 적자 시기에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요 시기였죠. 그래서 김영삼, 버블7의 노무현을 계승한 문재인은 물가를 올린 채 정권을 넘겼어요. 그 위에 김대중, 이명박, 윤석열은 이 사람들 설거지를 하고 글로벌 위기에 대응을 합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요, 과잉 화폐 살포, 그리고 대출 유도로 유동성 프리미엄을 만들어서 물가 상승을 만들어 글로벌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전세를 없애려고 하냐면요, 전세 사기 이런 거 문제 아니에요.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 목적 자체는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좌파를 지지한다. 성실하게 저축하고 일하던 사람이 몰락하는 건 꽤나 흔한 일입니다. 이런 거시에 대한 무지는 자신을 살린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못하는 걸로 끝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지지하는 결과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어요. 사실 이 컨텐츠가 지금 긴 이유는 경고 때문이거든요. 성실하게 일하고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고 무너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다수예요, 오히려. 2차 산업 주인공이라고 3차 산업의 주인공이 아니듯 3차 산업 주인공이라고 4차 산업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마 자영업은 앞으로 무너지고
서비스업 규모는 축소되고 여러 가지 온라인 관련된 서비스업으로 대체될 거예요. 옛날에 만화방이었다면 이제 웹툰이 되는 거고, 공영방송 TV와 드라마였다면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영 연예인이 있다면 이제 유튜버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다음 문명으로 넘어가야 된다. 자영업, 문화예술, TV 방송기관의 서비스업은 4차 산업으로 모두 재해석될 거예요. 저는 그 생각으로 많이 했어요. 나랑 같이 넷플릭스 볼래가 이제 그 라면 먹고 갈래 그 대사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같이 데이트를 하는 용도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영화를 안 보고 이제 넷플릭스를 같이 본다라는 개념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사실 B2C라는 게 대부분 데이트와 연애로 초점이 맞춰진 거니까. 그래서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올 때 서비스업으로 AS나 이런 것들로 재해석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대우와 삼성, LG 이런 것도 있었는데, 대우는 고장나지 않게 제품을 만들어서 1년 안에 고장나면 이거 못 쓰는 거라고 하면서 새 걸로 바꿔줘요. 근데 삼성과 LG는 고장이 나는데 3년 동안 계속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삼성, LG가 뭔가 좋게 느껴지고, 그게 백색가전 영역에 잘 팔리는데 기여를 했거든요.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거시적인 시점을 가지면 최고의 성과는 아니지만 최악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얼마나 잃는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을 잃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폐는 유물이 아니에요. 관념이에요. 즉 구매력, 가치, 파워입니다. 파워는 유물에서 나오지 않아요. 경제를 보고 다음 문명으로 넘어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제 다음 단계 문명으로 넘어가야죠. 인공지능 나오고 아마 우주 시대는 제가 보기에는 이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데이터와 트렌드는 생명줄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는 100만 원 정도 사두고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 단기 국채와 S&P 500을 지속적으로 사야 하는데, 이후에 금리 공부와 함께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부담 없이 공부하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돼요. 처음부터 개별 종목을 투자하게 되면 상당 부분 돈을 좀 잃게 되는, 그 시장이 지불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또 따면 그게 더 문제가 돼요. 무서운 줄 몰라요. 그래서 올인하지 말고 사후 공부하고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는 습관이 들어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S&P 500 90%, 나머지 10%. 근데 이거 최소 3천만 원 이상 모았을 때 그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주가처럼 물가가 떨어질 때도 있고 튈 때도 있는데, 그 물가가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자주 튄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자주 튀어요. 한 5년에서 7년마다 튀어요. 요 시기가 좀 독특했던 시기인 거지. 왜냐하면 미국과 영국 둘 다 작살 났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영국 둘 다 돈을 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런 건 단순히 내부 문제가 아니에요. 글로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가는. 예를 들어 기축통화국과 중기축통화국에 속하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달러 캐리 트레이드, 이것들의 화폐 살포에 의한 영향이 여기 있습니다. 식량, 에너지 공급 부족에 대한 영향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과잉 수요, 화폐 살포와 공급 부족 두 가지가 겹치면 재앙이 펼쳐지는데, 스태그플레이션도 그렇고 최근에 러우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이 두 가지가 겹친 겁니다. 샤오미 창업자가 이 말을 했습니다. 돼지도 태풍 속에서는 날 수 있다. 시장을 타야 한다. 태풍이 것이다. 중국인 아니냐는데, 저는 중국인 자체를 싫어하지 않는다니까요. 공산주의도 국가보다 공산당을 더 중시하는데, 공산당 자체가 지금 현재 아씨 저거 지지하는 것도 같은 꼬라지 가진 것들이어서, 하여튼 그 대가리 씨. 어쨌든 기회도 위기도 외부, 즉 거시에서 나옵니다. 글로벌 국가 산업입니다. 이것들 다 봐야 되는 이유가, 저는 산업도 분석하지만은 제가 있는 분야 국가도 분석하고 글로벌도 분석을 하죠. 이게 뭐 기회도 위기도 전부 외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 기회를 탐색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요를 탐색하고 찾고 일단 넣어보는 거예요. 퍼징하는 것 뿐입니다. 자, 20, 30대 시절에 자주 하는 실수가 있는데,
불경기 때는 능력을 키우는 거고요. 호경기 때는 고점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지속될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거 고연봉 처음 찍어본 애들인데 특히 7천 이상 연봉일 경우에는 언제나 이직 전직 준비를 실시간으로 해두고 부업을 해둬야 돼요. 이게 같은 회사에서 만약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나가서 다른 회사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차 좀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괜히 ISMSP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새로 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 가지고 다른 데 이직도 할 수 있지만 부업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개인 사업자 다 있어요. 근데 이때 뭐 하냐면은 그냥 이때부터는 이미 직장은 더 이상 고점을 찍는 용도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상 개인 사업이랑 똑같습니다. 회사 가진 상태에서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 꽤 많아요. 모예커들 같은 경우에는 모예킹 컨설팅 회사 따로 가지고 여기 프로젝트 하듯이 그렇게 옮겨 다니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연봉 1억 받으면서 저희 외부 프로젝트 계속 받고 그런 식으로 다 돌려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직업부터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 사업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직장에 의존할수록 죽어요. 그 대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네들 일하는 방식이 꼭 맞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체계가 안 잡혀 있다 하는데 자기네들 하는 게 일을 쪼개가지고 모듈씩 공장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하는 거 관리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멩이 들고 들어가서 스타트업에서 경영하듯이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 못해요. 그리고 워터폴들이 지금 현재 이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점점 죽어가거든요.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직장보다 직업으로 가야 되고 직업보다 사업으로 가야 되고 능력 키우는 게 여기는 별도 공장이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능력발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좀 모으면은 재투자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이 일어날 때 안전한 회사로 도망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회사, 스타트업 팀장급들 지금 현재 전부 IMF, 서브프라임 이런 거 겪어봤기 때문에 2022년부터 빅테크로 인플레이션 왔을 때 도망갔어요. 금리 올라가네? 근데 이거 심상치 않은데?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멘토들도 다 그렇고요. 솔직히 멘토들도 지금 현재 빅테크 쪽으로 다 도망가 있어요. 호경기 때는 부업과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 파이프라인을 늘려놔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불경기 때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늘려놔도 불경기 때 유동성이 부족할 거예요. 불경기 때는 유동성이 많은데 이때 유동성의 가치는 호경기 때 유동성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 유동성 있는 사람들만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요거 사토시 빼고는 1위가 블랙록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터지 그리고 지금 트럼프 회사도 가족 기업도 비트코인 매입 위해서 조달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꽤 가지고 있는 걸로 알아요. 호경기 때 부동산이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청년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보통 이때 데이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좀 이제 30대 살만해져요. 그때 뭐 하냐면 투자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망해요. 언제나 최고의 투자는 불경기 때 나옵니다. 불경기 때 사람들은 뭘 하냐면 안전 중시, 절박해지면 인간은 안전 중시를 합니다. 근데 이 불경기 때 최고의 투자가 나오거든요. 공격해야 되는데 호경기 때 안전을 안 따지고 불경기 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안전 중시를 해. 호경기 때 S&P 500을 사서요. 월세가 해결되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안전망이에요. 이게 망하면 전 세계의 복지국가 기업들이 다 복지국가 그 노후가 다 망합니다. 이 전 세계 인구가 걸려 있어요. 이게 선진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금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자, 침체기에는 월세가 더 지옥같이 오르기 때문에 S&P 500을 호경기 때 샀을 때 저 S&P 500 상승률이 보니까 월세가 알아서 해결될 수준이네. 그럼 저걸 파나요?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버는 걸로 이걸 해결하면은 수수료와 세금도 안 내고 자산은 계속 증가되는, 유동성은 적은. 그런데 보니까 이러면 세금이 줄어들잖아. 이런 구조를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돈은 떨어졌는데 월세가 오르면 여러분들은 유동성이 마를 겁니다. 즉 다음에 해고 월세 상승에 대비해서 유동성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호경기 때. 호경기는 여러분이 월세가 알아서 해결되게 할 긍정적인 시기고 저는 이거 1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사업 능력을 키우십시오. 투자로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고. 투자는 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간, 자원, 에너지까지 포함합니다. 부자는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요. 이것도 투자하는 내용들이니까. 보통 서비스업이 활황이고 그 분위기로 연애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이 상승할 때 자신도 상승 이익을 보고 싶다면 사요. 특히 여자가 졸랐어요. 이때 집 사지 마십시오. 이것도 투자라고 쳤을 때 최고는 시장이 피바다가 되었을 때입니다. 불경기 때. IMF 이전 집 산 사람들 날렸죠. 서프라임 이전 집 산 사람들 날렸고요. 팬데믹 이전 집 산 사람들 지금 날리고 있죠. 원자재 가격이 높을 때 산 아파트, 철근, 시멘트 가격이 올라서 부실들입니다. 이때 왜 삽니까? 이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고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당했을 때 모두 날렸습니다. 금리가 1%에서 2%가 되었다는 뜻은 사실 내는 사람은 200%를 이자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0.5%에서 3.5%가 되었죠. 그러면 7배가 이자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자가 된 사람들 누구냐? IMF 이후 폭락 때 집을 산 사람들, 서브프라임 이후 집을 산 사람들, 그리고 이건 반복될 겁니다. 금리가 최하단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더들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부자가 되었죠. 즉 부동산을 산다면 저때 사야지, 신혼부부 되었다 결혼했다고 바로 즉시 부동산 사야 된다 이러면 죽어요. 가정은 건설하는 거지. 요즘은 그 건설한다는 개념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성적인 결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자, 아무도 더 이상 현금이 없고 시체 더미가 되어서 있는 집도 던질 때가 집 살 때입니다. 그것도 좋은 자재로 지은 집을. 즉 투자란 건 시체 더미 위에서 핀 꽃이에요. 걸음이 필요합니다. 희생양이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해요. 포지티브 썸은 생산성이고요. 그걸 일하는 사람이 만듭니다. 순수 투자만 보면 있잖아요. 재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가치평가해서 쌓일 때 사는 겁니다. 그럼 대박난 사람들 누군데? S&P 500을 죽은 사람들. 오르는 건 압구정 부동산처럼 오르지만 대출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면 서울 안에 빌라, 오피스텔로 대신하거나 한국의 착근성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 월세 놓고 가버리면 되니까. 해외로 가면 되니까. 새로운 현금 파이프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남들이 탐욕으로 재앙을 겪은 다음 순간적으로 좋은 거죠. 이 사모펀드처럼 줍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모펀드가 망해가는 거, 망한 거 주워가지고 재정리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그때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현금 수익을 유지할 능력, 즉 유동성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 금리가 오르면 그 국채를 사는 거고, 금리가 떨어지면 그 국채를 팔아서 자본 이득까지 챙기는 겁니다. 이게 금리 올랐을 때 국채 매입을 하는 이유입니다. 즉 이것도 일입니다. 게임이란 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호경기, 타이밍이란 건 이런 거고, 거실을 볼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타이밍입니다. 호경기에는 종목 선정, 불경기에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바텀업 투자자는 호경기에 잘 나갈 수 있지만 불경기에는 어렵죠. 금융은 여러분들 역량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불경기에도 꺾이지 않는 유동성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투자란 건 마땅히 자격 있는 곳, 즉 생산성, 부가가치가 있는 곳에 주어져야 합니다. 기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돼요. 막대하게 일을 한다는 거니까, 혹은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로 어떤 기회를 만든 거니까 이 사람들은 생산성으로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합니다. 즉 일이라는 건 생산성이란 번영 이전에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거에 속합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원래 그래요. 의도하지 하든 의도하지 않든 애초에 그런 시스템으로 경제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게 일의 의미입니다. 자, 정리하면 투자는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제일 위험하고, 시장이 피바다일 때, 즉 전쟁에서도 그런데 절박할 때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절박할 때 제일 안전하게 나갑니다. 계속 안전을 회피해요. 그때부터 악순환이거든요. 시장이 피바다일 때 제일 최적기입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이너스 썸식이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이렇게 갑니다. 이 게임에서는 발끈하거나 절박한 감정만이 여러분을 재앙으로 이끕니다. 그런 게임이에요. 흥분할 때 구매 결정을 내리지 말고 절박할 때 판매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복잡계에서는요, 항상 최악을 대비하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죽을 수 있는 치명타 가능성을 배제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 지금 현재에 집중해가지고 이 다음 최대 수익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장기적 큰 수익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최악의 극과 극으로 가야 돼요. 최악의 극을 대비하고 최고의 극을 택해야 합니다. 절대 모든 걸 맹신해서는 안 돼요. 지금처럼 안 흘러갑니다. 특히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모든 투자니 사기니 손실이니 이런 것들 사람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지금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인재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가지고 장난질 치거나 돈 아끼려고 호작질하다가 사람의 관리로 일어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보안도 내부자 유출이 대부분이에요. 중년이 망하는 거 크게 술, 여자, 빚 이거 전부 개인의 탐욕 혹은 쾌락 추구 이런 걸로 나오는 것들이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도 이걸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찰리 먼거 이걸로 무너져 본 사람이라서. 자, 그럼 분배 vs 성장인가? 분배는 분배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에 따지지 않은 멍청한 배급입니다. 능력 있는 자는 그걸 언제든 이용할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단지 애정 있는 시장, 문명 공동체가 잘 되길 바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반대할 뿐이에요. 우리는 물가 경쟁에서 절대적 빈곤선 이하의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하에. 그래야 이 사람들도 그 배급받은 것들 그걸 가지고 생존할 수 있어요. 상대적 빈곤을 고려해서 접근한다?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죽는 건 이 상대적 빈곤, 하위 계층이 계속 그 상태로 있을 테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요. 불쌍한 삶을 줬겠다는 돈이 멀쩡한 삶을 사지로 모는 꼴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다? 계급 이동성이 없어지는 계급화 사회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이용하는 법을 방금 들었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이 있고 한 번 푼 유동성은 쉽게 해소할 수 없습니다. 망하는 인간들은 언제나 재물로 생깁니다. 저 빌어먹을 배급견들보다는 무조건 잘 사십시오. 그리고 배급견 같은 인간과도 인연을 끊으십시오. 애초에 재앙 덩어리입니다. 불행의 덩어리예요. 암덩이보다 건강한 세포가 사이에 많아야 돼요. 이런 건 그냥 굶겨야 돼요. 어떻게 굶긴다? 간헐적 단식을 시켜야 그래야 암세포가 사용이 되고 아 내가 죽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지. 자, 한국의 본원 통화량 증가량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자, 2010년 이전에 다 모은 거에 몇 배냐 이거. 몇 배냐 이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5배가 2010년 건국 이후 2010년 이전 동안 그 뿌린 돈보다 5배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2010년 이전보다 뿌린 돈이 5배입니다. 투자를 모르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반대해서 해칭하려고 탄생한 게 비트코인입니다.